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진료가 좀 더 세분화되는 걸까요?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의 개정판을 보면 이완기 단독 고혈압을 새롭게 분류한 것을 비롯해서 혈압계의 변화라든지 생활 습관의 개선 사항도 확대됐는데요. 개정된 고혈압 진료 지침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온열 질환의 위험에 잘 대비해야 할 텐데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오랜 시간 야외 활동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열탈진, 열사병,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블랙펄의 고고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6번째 고혈압 진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진료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권고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번 6차 진료 지침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에 대한 6차 진료 지침 개정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이번 개정안은 특징적으로 확 달라진 건 아닌데요. 네. 고혈압을 더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고 네.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네. 이제 젊은 사람의 고혈압, 또 이제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 네. 또 새로운 혈압 측정기기, 그리고 또 여러 약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합친 복합제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치료 등이 좀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임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 지침과 비교할 때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예, 몇 가지 좀 추가가 됐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팔에 커프를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하는 그런 커프가 없는 혈압계. 그러니까 우리 혈압계 재보면 어깨에다 뭘 감잖아요. 네. 이걸 감지 않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 측정계가 조금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네. 새롭게 좀 정립이 됐고, 네. 그 외에 이제 혈압약 이외에 신부전약이나 당뇨약 네. 이런 것들 중에 혈압을 낮추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 포함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보통 혈압 그러면 위아래 두 개로 표시잖아요. 네. 위에 것은 수축혈압, 밑에 것은 이완기혈압 이렇게 되는데요. 네. 보통 고혈압 기준이 수축기 140 이상, 또 이완기 90 이상을 말하는데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위에 혈압은 140보다 낮은데 네. 밑에 아래 혈압이 90 이상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완기는 정상인데 밑에 혈압은 정상 90 아래인데 네. 위에 혈압, 수축기 혈압은 140, 50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네. 고혈압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140에 90이지만 이완기 혈압만 상승한 경우가 이완기 단독 고혈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 보죠? 이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그런다고 해서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보면 네. 128에 94, 135에 94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가 140 아래니까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고혈압 형태가 더 자주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좀 소홀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히 이완기 단독 혈압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건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 때문인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진료 지침에서 강조하는 게 젊은 사람들에서 고혈압 환자가 충분하게 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뭐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검사도 안 하거든요. 예. 혈압도 안 재고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진단하자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고혈압이라는 것은 네. 젊은 분들이 혈관이 좀 탄력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수축혈압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밑에는 높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조기에 진단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완기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비만, 음주, 흡연, 또 특히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 네. 또 운동 부족, 짠 음식 섭취 이런 게 요즘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완기 밑에 혈압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젊은 층의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혈압에 무심할 수도 있는데 뭐 선별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어요. 이 선별 검사는요, 그냥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 그냥 혈압만 치면 됩니다. 근데 혈압, 뭐, 우리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젊은 분들은 혈압만 잘 재줘도 금방 진단하고 또 치료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 혈압 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또 커프리스 혈압계에 임상 도입이 추가됐다는 것도 궁금한데요. 팔에 감는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는 걸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커프형 혈압계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나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커프를 감고 하는 혈압계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게 원칙이고 이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좀 그렇죠. 병원을 벗어나서 측정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면 이게 형태가 이제 스마트워치 또 반지형처럼 손목이나 손가락에서 맥파, 혈관의 파형이 뛰는 걸 분석해서 혈압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상 중에 혈압 변화,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의 혈압 변화, 또 자고 막 일어나서의 혈압이 어쩐가 이런 부분들은 병원 혈압계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혈압 측정의 방법이 많이 다양해지긴 했죠? 네, 또 다양해져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혈압계 보면 뭐 팔목에다 재는 거 있고 뭐 어깨에 재는 거 있고 또 뭐 하는 거 있는데 가장 표준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커프를 두르고 측정하는 거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만 재가지고 고혈압이다라고 많이 진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재는 게 필요하고 특히 집에서 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정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쉽게 누구라도 혈압을 잴 수 있게끔 혈압계가 조금 다양하게 특히 웨어러블 형태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에 감고 압력을 주는 현재의 커프형 혈압계가 주는 불편도 반영이 됐고 가정 혈압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요즘 스마트워치나 반지형도 있고 참 혈압계가 다양해졌는데요. 특히 반지형 혈압계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저도 해봤는데 그 손가락에 그냥 반지처럼 끼는 형태고요. 또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이나 또 일상생활 중에 혈압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이 한 번 재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요. 하루 중에 얼마나 변하는지 또 밤에 잘 떨어지는데 아침에 또 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형 혈압계에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장점도 많지만 정확도라든지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은 결국
X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지형이나 이런 다른 혈압계들은 간접적인 파형을 가지고 혈압을 추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고요. 검증된 기기로만 쓰시고 또 이 반지형 혈압계가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기존의 병원 커프형 혈압계를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조하는 형태 또는 참고할 수 있는 형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료 지침에서 새로운 고혈압 약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저희들이 쓰고 있는 대표적 고혈압 약이 크게 5가지 계열인데요. 네. 좀 어렵긴 합니다만 불러드리자면 칼슘 차단제, 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뭐 전환요소 억제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표준입니다. 크게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심부전 약이나 당뇨병 약으로 쓰던 약제들이 혈압 강화 효과들이 조금 있고요. 또 심장이나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좀 언급을 해놓은 거고요. 뭐 일반 청취자분들은 다 그냥 기억하시고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항고혈압제 외에 여러 약제들이 포함되는 거네요. 근데 심부전 치료제가 혈압 치료제로도 쓰이는 걸 보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르니라는 약제들은 심부전에서 이제 심장 부담을 줄이고 또 사망률도 줄이는 또 혈관을 이완시켜 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뭐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약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지 그런 약제들을 혈압약으로 써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심부전이 있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심하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또 그런 분들한테 쓰는 혈압약은 저희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고혈압 환자한테 똑같이 약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의 심장이나 또 콩팥 상태, 또 혈중에 이제 뭐 나트륨이라 그러죠. 소금기, 칼륨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약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좀 뭐 이렇게 어디 누가 좋다, 이 혈압약이 좋다 해가지고 남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건 아니고 예,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상담해가지고 약을 조절하거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 치료제가 쓰이기도 한다면서요. 역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어요. 예,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 있는데 그 이제 혈당을 낮추죠, 당연히. 근데 이걸 이제 대규모로 사람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심장 효과가 좋은 거예요. 또 콩팥 보호 효과도 있고 또 혈압도 조금 낮추고 체중도 조금 감소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 추가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혈압약을 대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심장이나 당뇨, 콩팥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함께 쓰면 도움이 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부전이나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고혈압 약제가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요. 심부전이나 당뇨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제한이 있겠네요. 예, 그렇긴 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고혈압 약제가 너무 좋아요. 꼭 그 심부전 당뇨병 환자한테 쓰는 약이 못 써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아까 5가지 종류라 그랬는데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부작용은 줄이고 혈압은 더 많이 떨어뜨리게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환자분들 고혈압 보면은 지금 거의 99%는 이제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새 약이 나왔는데 이게 당뇨병, 심부전 이런 쪽에도 좋으니까 나도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약제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제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약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면 거의 대부분 잘 조절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 3개 이상, 4개 이상을 쓰는데도 잘 안 되는 환자분들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 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네. 또 임상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쓰면 네. 약보다 좀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조만간에는 막 난치성 이런 고혈압 환자들도 네. 거의 뭐 완벽하게 잘 조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단일 제형 복합제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짬짜면 생각하면 될까요? 예. 예.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네. 먹고 싶고 그런데 한 그릇에 그냥 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약을 한 알로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한 60% 이상은 한 알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2가지 이상 약이 들어가는데 또 약이 많아지면 또 환자분들이 싫어하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또 복용을 빼먹기도 쉽고 예. 그래서 2가지, 3가지 성분을 한 알로 넣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먹기도 쉽고 또 이렇게 잊어먹기도 않고 네. 또 보기에도 하나이니까 좋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제형 복합제라는 게 여러 항고혈압제를 하나의 제형에 포함한 걸 말하는 걸 텐데 개별 약제를 병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참 장점이 많겠네요. 예, 실은 이제 이렇게 복합제를 만들 때는요. 네. 각 약을 따로따로 먹는 것과 복합제를 생동성이라고요. 네. 우리 신체 내에서 약이 다르게 변화하는가 또 같은가를 다 검사해가지고 네. 시중에 나오거든요. 연구 충분히 거쳐가지고. 근데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는 것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전혀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장점이 하나로 그냥 꼴깍 하면 되니까 네. 복용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요 접근이 쉽습니다. 네. 여러 개면 그냥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싫은데 한 알로 만들어 보면 먹기도 쉽고 당연히 그러면서 혈압 한 알로 먹는 게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네. 또 한 10년, 5년 연구를 해보면 환자분들의 생존, 뭐 심혈관 사고나 사망도 더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용이 편하고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단일 제형 복합제의 용량은 다양하게 나와 있나요? 특히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용량이 다양하죠. 당연히 다양하고요. 낮은 용량부터 표준 용량, 고용량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 혈압 환자의 기본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혈압이 160 이상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2개가 섞어진 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한 개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네. 그래서 용량별로 다양하게 있고 환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알에 2개가 들어있는데 갈라 먹으면 어떠냐. 아, 예.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갈라 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요. 아예 그냥 빻아가지고 넣는 형태가 있는 경우는 갈라 먹어도 되지만 이게 층마다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갈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나 네. 저희들이 평생을 먹어야 될 약들은요. 부작용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네. 고혈압 약은 오래됐습니다. 이 5종류 나온 게. 그래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어떤 약은 임산부한테 쓰면 안 되는 약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저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오늘 나 안 걸렸으니까 저혈압약 먹을래 그런 게 아니고 예. 본인의 특성 또 동반 질환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정해서 먹으면 거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지침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정말 약보다 더 어려운데 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체중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연 예. 또는 약간 덜 짜게 먹기 이런 것들을 되게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럴 거 있고 또 운동도 성인 운동하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빠르게 걷기 예.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일주일에 한 4, 5일 하루 30분 정도 운동 권하고 있고 예. 특히 담배 요즘에 전자담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전자담배도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기존의 담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 똑같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혈압하고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스트레스, 호흡, 또 요가, 명상 이런 것들도 예. 언급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의 위험에 방심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노력,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질문 같은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재봐야 된다. 고혈압 측면은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고지혈증도 하고 동맥경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지금 20대다 그러면 네. 80, 9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60년, 예를 들어 20살이 80세다 그러면 6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60년 동안에 고혈압이 10이나 20이 높은 채 60년 살면 남들보다 더 조기에 심장병이 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기에 조절을 하면 심장병이 40세, 50세 올 것을 80, 90, 100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예. 그걸 고혈압도 그렇게 하고 고지혈증도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당뇨도 예. 젊은 나이에서부터 조절을 해 나가면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네. 동맥경화를 뒤로 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연은 아주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심근경색 환자들 젊은 나이에 온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흡연이에요. 여기다가 고혈압 하나 더 붙으면은 위험도가 3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 고혈압 약 보지 말고 꼭 재보셔야 되고요. 이게 소리 없는 살인자라 그러거든요. 고혈압 네. 보고.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요. 아. 젊었을 때는 문제 없어요. 혈압이 160, 170 돼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자극이 되죠. 네. 심장, 뇌, 콩팥 이런 데.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에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망가지면 증상이 나오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늦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혈압 재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덜 짜게 먹고 네. 음주도 좀 줄이자. 흡연하지 말자. 네. 또 살도 안 찌게 하자.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거 좀 잘 관리하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고혈압의 진료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K-윌의 가슴이 뛴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입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강조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열탈진, 열실신, 열경련, 열부종, 열사병. 이름만 들어도요. 더워지는 온열 질환을 생각할 때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런 온열 질환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더운 여름날
논밭에서 과수원에서 일하시다가 네. 쓰러져 오시는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게 되는데요. 네. 사실 요사이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다 고령이십니다. 네. 이 어른들도 열사병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일부러 더위 피하신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다가 해가 뜨거워지면 농사일을 좀 멈추고 쉬셔야 되는데 농사일 계속 하시다가 정말 뭐 11시, 12시, 1시 일쯤에 쓰러져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꼭 야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뇌전증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경련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발견되기까지 계속 고온 환경에서 노출되어 결국 열사병 발생한 사례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또 한낮에도 작업하는 분들, 교통경찰들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온열 질환은 어떤 경우인 건가요? 예, 온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고온 환경, 무더운 날씨, 노출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네. 그런데 고온의 환경이 몸에 적응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정해진 훈련 프로토콜에 따라서 열 수능이 된 상태 또는 뭐 제철소 고로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근무하시면서 열 수능이 된 상태라면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고온 환경에 열 수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위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왜 더우면 아시죠? 막 몸에 땀 나고 막 숨도 가빠지고 좀 피부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몸에서 열을 배출하려는 정상적인 보상 기전이거든요.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땀을 배출하고 심박출량도 증가시키고 호흡을 증가시키고 이런 기전들이 하여튼간 우리 몸을 지키려고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몸의 열 조절 기전의 중추인 우리 뇌 가운데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체온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계속 노출되면 무더위에. 그러니까 더운 몸에서 열 배출이 안 되니까 마침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지되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열사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가 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온, 습도, 시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 실내라도 고온 환경이 문제겠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땀이 배출되고 바람이 불어주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좋은데 습도가 높아서 날씨가 습하면 또 더 안 좋겠죠. 역시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 건강한 운동선수들이죠. 이분들 열 수능 훈련을 예로 들면 보통 한 30도 정도의 날씨에서 60분 내지 90분 정도까지 7일에서 14일 또는 21일까지 이렇게 열 수능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인 꼭 뭐 60분 노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 수능이 되어도 사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대략 한 달이 지나면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뭐 나이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요즘 걷기, 뛰기, 등산도 그렇고요.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있을 때 느낌이 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은 꼭 스스로 인지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무력감, 뭐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졸림, 의식이 처지거나 멍해지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화가 안 되고 흔히 말하는 헛소리 하는 것, 그다음에 말이 느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걷는 것이 힘들고 균형을 잘 못 잡는 증상들이 보이다가 마침내는 의식이 없어지고 경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무력감, 구토, 두통의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 작업하시다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졸리다, 뭔가 몸이 안 좋다면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땐 실내나 그늘로 가서 쉬는 게 최선일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고온 환경에서 벗어나야겠죠. 그렇죠.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실내로 가서 쉬어야 하겠고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땡볕은 피해서 그늘로 가서 선풍기나 부채로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의식이 명료하다면 얼음물, 냉수를 마시는 등 몸의 열을 빨리 식혀줘야 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을 생각하면 일사병, 열사병, 탈수, 탈진 여러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위급한 경우로 알 수 있는 열사병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네. 열사병은 일시적인 실신은 할 수 있으나 의식 장애까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고요. 네. 물론 뭐 열사병도 발생한다고 모두 사망하지는 않고 초기 대응과 응급처치 치료가 잘 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발생 초기에는 이것이 일사병인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열사병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더위 먹어서 그렇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탈진도 그냥 탈진이 아니라 열탈진으로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가장 많은 게 열탈진인가요? 예, 조금 뭐 어려운 의학 용어인데요. 네. 온열 질환에서 뭐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 일사병, 열경련 등으로 부르는 질환들이 각각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께서 그 분리를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허탈에 빠진다. 그건 의식 장애가 발생한다. 예, 시신이라도 한다. 빨리 도움을 청해야지. 이것을 분류한다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열사병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입니다. 실제. 예. 그러니까 열사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위 먹은 정도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체온이 뭐 40도 이상까지 오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특징적인데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 말씀드렸듯이 시상 하부가 망가지면서 열 배출이 안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 부진에 빠지는 그리고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 열사병은 사실 무서운 응급 질환입니다.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열사병으로 이렇게 의식이 흐려지고 반응이 떨어지는 신경학적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119에 빨리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환경이 작업장이 고온 환경이다. 아주 더운 곳이다. 그리고 온몸이 굴덩이다. 이러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나서 빨리 열을 떨어뜨려주는 처치들,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을 옮기고 옷을 벗기고 몸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하는 체온을 낮춰주는 처치를 반드시 해줘야겠습니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선은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체온을 낮춰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구급대가 오는 동안 찬물을 몸에 끼얹거나 정신을 잃을까 봐 뺨을 때리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에서도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네.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거든요. 예. 열발산이 오히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온의 물을 분무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로라도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래야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잃을까 봐 뭐 뺨을 때린다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숨을 잘 쉬고 있다면 계속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겠고요.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기도하고 호흡 보조해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사실 2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식도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서 폐로 잘못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소량의 물은 기도를 막지는 않지만 이후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몸에 좀 아이스팩을 대주는 건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현장에 아이스팩이 있다면 특히 몸이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목뒤 이런 곳에 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사실 열사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외상으로 경추 손상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에게 과도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 앉히려고 한다. 네.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숨 쉬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요. 네.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기도하고 호흡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사실 2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해야 되지 전혀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자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서 119 신고를 지체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 도움을 구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야외뿐 아니라 뜨거운 차 안에 있거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에서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차 안이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 흔히 말하는 쪽방 같은 곳에서 열사병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할 텐데요. 어지럽다는 느낌이 있으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고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예. 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어린이, 노인, 또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리적 예비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네. 개인이 정상 상태에서 갖는 기능적인 어떤 예비량, 여유, 그 외부 스트레스나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기능 저하를 견디는 능력 정도를 말하는데 네. 어린이나 고령의 노인, 만성 질환자는 당연히 이런 생리적 예비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온열 질환이 당연히 더 취약합니다. 이 온열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까지 다양한데요. 짧은 시간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다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열사병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짧은 시간에 사망이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상들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짚어주세요. 예, 일단 열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환자 의식은 혼수고요. 네.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나 폐, 간이나 신장인데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면 간 수치나 심장 수치도 막 올라가서 응급심대체요법, 즉 응급투석을 하는데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열사병이 회복이 되면 또 장기적인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빠른 인지, 초기 대응 중요한 것입니다. 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사병은 사실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를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떨까요? 예, 그 소금은 이제 전통적인 일사병 예방으로 생각되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만약 소금을 직접 먹는다, 그럼 오히려 탈수를 더 촉진하게 돼서 사실 현재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정제로 된 소금도 있는데 이는 위를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위경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과도하게 소금을 섭취한다. 그러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예,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고온 환경의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이나 고온의 실내에서 머물지 않아야 하겠고요. 불가피하게 작업이나 운동을 해야 한다면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작업이나 훈련하면 반드시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겠고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간식을 먹는 것도 기본입니다.
음주를 하면 마실 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탈수로 촉진하여 온열 질환을 더 일으킬 수 있고요. 보온 환경 작업이나 운동에서 몸에 꽉 끼는 어두운색 옷보다는 헐렁하게 흰색 옷을 입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선 119에 신고하고 이후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온열 질환의 위험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의 러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